근데 고금리 시대로 가긴 갈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닐 거다. 네. 자,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게 올해 될지 아니면 내년에 될지 아니면 3년 뒤에 될지 그게 시장의 반응이고 네. 그것을 읽는 게 전략입니다. 저는 네. 사실 그 한국경제TV에서 제가 점심 프로그램 앵커를 할 때 바로 이제 단 코너를 하고 계셔서 네. 이렇게 앞뒤로 자주 보면서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아직도 잘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매일 훔쳐봤습니다. 서로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송하다가 이제 사실 기억에 남는 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제 기준에선 제일 먼저 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네.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좀 너무 극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네,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이었거든요. 되게 용감하시다. 음. 근데 이제 그게 터지고 나서 좀 네. 약간 소름이 돋았고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어떻게 그거를 예상을 하셨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코노미스트로서 약간 맞추고 틀리고에 대한 그런 부담이 네. 좀 있진 않으실까 네, 하는 네. 것들. 네. 네, 자주 뭐 듣는 질문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율을 내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난 10년 동안 증권사에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 프리랜서 생활을 한 것이죠. 애널리스트가. 그러니까 결국 1년에 한 번씩 나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트레이닝 자체가 뷰에 대해서 내는 것이 익숙해졌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귀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들을 귀, 하나는 흘릴 귀. 그런 것처럼 네. 저는 고심을 해서 뷰를 내지만 그 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흘려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신경 써서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고민하되 판단이 있으면 과감없이 뷰를 내자라는 게 제가 이 업을 하는 가장 백본에 있는 뭐 모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선에 말씀 주셨던 이 우크라이나발 사태를 이제 어떻게 맞췄냐. 뭐 운이 좋아서 결론적으로 뭐 맞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운일까요? 너무 네. 겸손하신데. 네. 저는 뭐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던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큰 이벤트가 왔어요.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생각지도 않는 큰 위험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 문화, 뭐 인종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합심해서 코로나라는 외부적을 이겨내자라는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큰 변화의 시기였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다 보니까 이제 본연의 색깔들이 올 텐데 본연의 색깔들이 좀 더 두드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왔던 정치, 사회, 문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부 지역들에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면 이거는 일명 뉴 콜드워, 그러니까 신냉전이다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주요하게 봤었던 미국 시장에서의 정치적 변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그 헤게모니의 큰 변화가 결국 이러한 냉전 시대에 또 다른 재림을 불러올 수 있겠다. 그런 지역에서 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만 본 건 아니고요. 지금 대만과 중국 지역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발발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유심히 봤었고 근데 공교롭게 작년에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좀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그게 한 작년 10월 달쯤에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죠. 원래 근데 좀 네. 어느 판단을 하는 시점에서 좀 과감하게 이거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성격이신가요? 그렇죠. 네, 고민은 엄청 많이 하는데 네. 확신이 있으면 주저없이 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쭉 업을 임하고 있고 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나오는 경제 이야기나 네. 이 책 속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지만은 네. 이 빈센트라는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더 질문이 많았어요. 일단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모태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인이라고 흔히 그러죠. 한 네. 분야에서 10년, 20년, 뭐 세대를 거슬러 올 정도로 몰입했던 것이 가치가 높았던 시절이 있어요. 물론 공부는
한 분야로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경제학만 계속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경제학이 이제 대학원으로 가면서 이제 이코노메트릭스라는 계량 경제학 쪽으로 좀 발전이 됐는데, 미국의 주로 실증 학문이 다 계량 경제학 기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경제학 학문은 한 곳을 했는데, 경제학이 사회과학적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업을 갖고 있어서는 뭐 많이 발전 아니면 응용 이런 것에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항상 경험은 값졌다. 더 나아가서 고인물은 썩는다. 최근에 빠른 변화를 답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인이라는 것의 가치보다는 최근의 용어로 보면 엔잡러라는 것들로 그렇죠. 네, 많은 경험을 해보자.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저것 도전하다 보니까 다 잘한다고는 할 수 없죠. 저도 항상 아쉬운 게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보고 있는 제가 육아가 항상 빵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랑하는 제 처가 네. 항상 저에게 후한 점수를 안 주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그 안에서의 자산 배분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으로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어쨌든 증권방송에서 최고의 방송이다 보니까 거기서 MC 자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은 지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하면서 10년간의 이 패널 전문가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좋았는데 네.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요. 그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리소스가 너무 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2, 3년, 뭐 3, 4년 반짝할 수 있는데 그게 10년, 20년 하는 것은 상당한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담도 되고 저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니까. 자, 그런 것보다는 방송이라는 하나의 채널은 갖고 싶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잘 연착륙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전문가스럽지만 그래도 앵커가 좋겠다. 근데 이게 네. 첫 방송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아니, 왜 네. 안 떠시지? 아, 네. 연습한 건가? 그거는 너무 놀랐어요. 네. 그거는 경험이 있어요. 그건 경험이 철저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카메라 앞에 나와서 완벽주의니까 막 경직되고 이렇게 막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런 거예요. 내 방송은 나밖에 안 본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농담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기대치를 확 낮췄어요. 네, 기대치를 오히려. 낮추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잘하고 싶고, 가진 것보다 사람의 오버밸류 하고 싶고, 저 뽐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부자연스러운 언어와 부자연스러운 제스처 이런 것들이 녹아져 내렸는데, 그냥 내가 하는 방송은 나만 본다라는 가장 작은 모태 아니면 그런 스탠스로 방송에 임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할 직업을 네. 할 확률이 높다. 네네. 이 부분을 보고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직업? 뭐지? 네네. 네. 약간 이러면서 네. 너무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이 정도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쭉 이렇게 가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을 왜 생각하신 거고 뭘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이제 이런 거예요. 세대별로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랄 수 있는데 각 세대마다 좋아하는 직업군과 되고 싶은 직업군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한국 사회는 그동안은 좀 느리게 변했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엄청 빠르게 변할 겁니다.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과거 저희 부모 세대는 저한테 늘상 이랬어요. 뭐 저의 자질을 떠나서 판사 되라, 의사 되라, 뭐 되라.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죠. 그게 좋아하는 직업이고 좋아지는 직업인데 역량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부모 세대들은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았던 직업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쨌든 맥스마이제이션 돼가지고 아들한테 이것만큼은 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구속 아닌 구속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한 세계가 훨씬 더 넓다라는 취지에서 앞으로 빠르게 변한 것을 다 제가 캐치할 수 있는 자신감은 없습니다. 단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직업군들, 예를 들어서 교수라든지 아니면 앵커라든지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이런 직업을 제 아들이 한다 그러면 반만 좋을 것 같아요. 반만요? 네, 반은 그래도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걷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이 있을지언정 또 다른 한편 이면에는 이게 과연 향후 3, 40년 뒤에도 최고일까? 네, 저는 책에도 썼지만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아들 세대가 향후 사회활동을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직업군이 다양해져야 되며 그런 직업군을 아들이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듣도 보지도 못한 직업을 가질 아들에게
이 책을 뭐 쓴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그래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하나 정도는 조금 기여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많은 직업을 한 건 아니지만 다 해보니 그래도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밸류를 높이 보는 직업군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그거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창업자입니다. 저는 도미머리에 합류하게 되어서 너무 좋은데 창업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할 수 있죠. 나갈 생각하고 들어왔다. 그렇죠. 네, 그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시계를 넓혀보자는 얘기를 하죠. 창업을 할 텐데 그 창업을 도미머리 안에서 할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도미머리라는 스타트업이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MZ세대가 스타트업에 열광하는 이유는 여기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의 뿌리 안에서 자기가 응용해서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창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전직을 하기 위해서 도미머리를 왔고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합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이런 저자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뭔가 자기 삶이나 커리어에 있어서도 네. 혁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성장해 나가시니까 네. 이런 뷰를 또 내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이 책 이야기로 그럼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네네. 되게 깔끔하게 딱 네. 5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 제목도 뭔가 네. 넥스트 되게 네네. 힙하게 네. 있잖아요. 좀 요즘에. 힙하나요? 네, 좀 힙하죠. 라임이 좀 있나요? 네. 딱 그 보면서 뭔가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네. 것도 있어요. 제가 활동명이 빈센트인데요. 네, 빈센트 넥스트입니다. 네. 네네. 네네. 그런 거였어요. 네네. 일단은 이렇게 뷰를 제시하시는 분이 5가지를 냈다. 네. 첫 번째가 무엇인가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네. 첫 번째는 넥스트 레벨입니다. 네. 어떤 내용을 좀 담으셨나요? 네, 일단 세대 간이 좀 다른데 우리 수연 이사님도 사실 젊은 세대니까. 저 젊은 세대예요. 네, 왜냐면 넥스트 레벨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요즘 세대는. 네. 네, 그러니까 SM의 모 기업 이후에 작년에 넥스트 레벨이라는 노래가 많이 떴죠. 그렇죠. 네, 넥스트 레벨이라는 첫 변화에 대해서 시사를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 레벨이라는 것은 금리 수준이에요. 네, 이제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현재 상황의 변화에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감안했을 아이디어인데 이제는 뉴노멀, 즉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에 반대급부로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게 끝났으면 그 다른 건 뭐지? 라고 하면 고금리 시대인가? 근데 고금리 시대로 가긴 갈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닐 거다. 네. 그래서 제 책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저금리 시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근데 고금리까지는 아직까지는 제반이 좀 크진 않아서 그러니까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서 네. 중금리 시대가 한 4, 5년 정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금리 시대를 1차적으로 대비하면서 향후를 도모하시죠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네. 책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가 중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네,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언제가 고점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데 네. 저는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가 피크인데 굳이 월수로 따지자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 3월 달이 피크일 거다. 0.25% 올려서 네네. 지금 상당히 매파적으로 바뀌었는데 네. 여기서 더 어디까지 올릴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금리요? 네. 네, 금리는 이제 어디까지 올릴까라는 것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약간 비틀어 보면 그게 중립금리라는 논란이에요. 중립금리라는 게 사전적으로 보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기초 체력 대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안정적인 수준이 중립금리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네. 그것은 다양한 모형의 추정에 의해서 나타나네요. 하지만 연준이 대중으로 하여금 소통하기 위해서 분기말마다 점도표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 점도표에서 장기 5년 이후의 중립금리의 전망치를 비스무리하게 발표합니다. 네. 그게 최근에 들어서 한 2.4%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2.4에서 2.5%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똑똑한 집단체인 미국 중앙은행이 중립금리,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올리면 최대 거기까지는 오르겠다라고 목표점이라는 것이죠. 자,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게 올해 될지 아니면 내년에 될지 아니면 3년 뒤에 될지 그게 시장의 반응이고 네. 그것을 읽는 게 전략입니다. 저는 일단 책에서는 글쎄요,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책에 집필할 때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립금리라고 하면 네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뭔가 만져지지 않은 형태처럼 네네.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지 않는 수준의 이 중립금리. 네네. 이게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제학적 용어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를 인플레이션, 네. 물가가 빠지는 것을 디플레이션. 그러면 금리라는 게 결국 유동성, 돈의 값일 수도 있고 유동성을 움직이는 대리 변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림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이 물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수준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내리면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딱 중앙적인 상황, 그쵸. 가장 완벽한 상태라고 이론적인 금리 수준인 것이죠. 음. 근데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왜 고민해야 되냐면 벤치마크에 영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것은 통화 정책을 피는 미국 연준이 지금으로부터 금리를 야금야금 올릴 텐데 가장 적절한 수준까지 올리는 게 요 정도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흔히 주식처로 얘기하면 인덱스인 거죠. 그러니까 BM 대비로 보여지는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 잡힐 듯 다들 생각은 있지만 안 잡히고 있잖아요. 이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네네. 이상의 혁신은 네. 없는 건지 네네. 답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사실 할인모형의 분모에 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부담이긴 해요. 네. 그리고 성장이 귀해진다 하지만 성장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전략적인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주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근데 이런 걸 차치하고 저는 성장주는 여전히 매력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서학개미들이 지금 네. 다 성장주 반도체가 지금 네네.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시작을 해도. 네. 근데 그거는 서학개미라고 어느 분류를 나누기 전에 그냥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상승 동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성장은 귀하다. 하지만 그 귀함이 좀 흔해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요. 네. 조금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드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주는 어떻게 되느냐?